쌀은 정말 한국인의 오래된 주식이었을까요? 이상한 질문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밥을 먹고 밥심이라는 말을 쓰고 밥 먹었냐는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아주 오래 거슬러 올라가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한반도 농경의 첫 주인공은 쌀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와 기장 같은 밭작물이 먼저 중요했고 쌀은 나중에 들어와 천천히 자리를 넓힌 작물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쌀의 원산지를 묻는 질문 자체도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쌀의 원산지, 벼농사의 시작, 재배벼의 기원, 이 세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같은 말이 아닙니다. 오늘은 답한 공기 속에 들어있는 긴 이동의 역사, 그리고 소롤이 벽시가 던진 꽤 큰 질문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주류 연구는 벼의 재배화가 중국 장강, 그러니까 양쯔강 유역에서 긴 시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봅니다. 특히 장강하류와 중류 권역이 중요하게 거론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마을의 누군가가 야생벼를 발견하고 바로 농사를 시작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너무 단순합니다. 야생벼를 먹는 것과 그 씨앗을 골라 심는 것과 논을 만들고 물을 관리하며 해마다 재배하는 것은 모두 다른 단계입니다. 재배화란 식물이 인간의 선택을 받으면서 점점 농사에 맞는 성질을 갖게 되는 긴 과정입니다. 잘 떨어지지 않는 이삭, 한꺼번에 익는 성질, 사람이 수확하기 좋은 형태가 누적되는 것이죠. 그래서 쌀의 원산지를 말할 때는 한 점을 찍기보다 장강 유역권에서 오랜 시간 재배화가 진행됐다고 말하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이 등장합니다. 청주 소로리 벽시입니다. 대중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라는 식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소로리 유적에서 나온 벽시와 주변 토탄층에 대해 매우 이른 방사성탄소연대가 보고됐습니다. 2013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벽시와 토탄층에서 약 1만 2,500년 전후라는 결과가 제시됐습니다. 숫자만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만약 이것이 그 시기의 재배벼로 확정된다면 기존의 벼농사 기원 이야기 전체를 다시 써야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멈춰서야 합니다. 오래된 벽시가 나왔다는 사실과 그것이 확실한 재배벼라는 판단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또 토탄층의 연대가 곧 벽시 자체가 그 자리에 놓인 시점을 완벽하게 증명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로리 벽시의 진짜 가치는 결론보다 질문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매우 이른 시기에 벼와 관련된 자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고고학에서 한 알의 씨앗을 해석하는 일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도 보여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단순합니다. 쌀은 어디서 시작됐나요? 하지만 유적은 대개 단순한 문장으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벽시가 야생벼인지 재배벼인지, 그 벽시가 원래 그 지층에 있었는지, 나중에 섞여 들어간 것은 아닌지, 주변 환경은 어땠는지, 이런 질문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로리 벽시를 세계의 벼농사에 확정된 출발점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의 쌀 역사를 이야기할 때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논쟁적 자료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제 벼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보겠습니다. 벼의 이동은 씨앗 몇 알이 여행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벼 농사는 물을 다루는 기술이고 계절을 읽는 지식이며 노동을 조직하는 방식입니다. 장강 유역에서 재배화된 벼는 기후와 사람의 이동, 해안 교류,
새로운 생활 도구와 함께 퍼져나갔습니다. 남쪽으로는 중국 남부 연안과 대만, 동남아시아로 이어지는 흐름이 논의됩니다. 이때 토기, 가축, 농경 기술 같은 신석기 문화 요소가 함께 움직였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동쪽으로는 산둥과 랴오둥을 거쳐 한반도에 도달했다는 경로가 자주 이야기됩니다. 특히 습답, 즉 물을 댄 논에서 하는 벼농사가 기원전 1500년 전후 한반도에 확산됐다는 설명이 널리 검토됩니다. 물론 북방 육로, 서해를 통한 해로, 남방 해로 등 여러 가능성이 있으므로 하나만 정답처럼 말하긴 어렵습니다. 중요한 점은 한반도에 벼가 들어왔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사람이 흰쌀밥을 먹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선사시대 한반도의 농경은 조와 기장 같은 밭작물이 먼저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벼는 지역에 따라, 환경에 따라, 기술 조건에 따라 천천히 결합했습니다. 논농사는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가둘 수 있는 땅, 논둑을 만들 수 있는 노동력, 씨를 보관하고 심는 지식, 수확 뒤 저장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쌀은 생산량이 매력적인 작물이지만 그만큼 사회를 요구하는 작물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물기를 손보고 시기를 맞춰 모내기와 수확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의 확산은 단순한 식단 변화가 아니라 마을의 협력 방식, 권력에 생겨나는 방식, 땅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문헌으로 확인되는 한반도 벼농사의 모습은 훨씬 뒤에 나타납니다. 중국 역사서에는 벼난과 진안 지역이 오곡과 벼에 알맞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또 삼국사기에는 백제 다루왕 6년, 서기 33년에 남쪽 주군에 논을 만들게 했다는 기록이 전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록을 벼농사의 최초 도입 증거로 보면 곤란합니다. 그보다 훨씬 전부터 벼농사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문헌 기록은 대개 국가가 관심을 갖고 기록할 만큼 벼농사가 제도 안으로 들어온 장면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쌀은 어느 순간부터 밥상 위의 곡물일 뿐 아니라 국가가 바라보는 곡물이 되었습니다. 쌀이 많이 나는 땅은 중요한 땅이 되었고 물을 다루는 능력은 지역 권력과 연결됐습니다. 이 흐름은 조선시대에 훨씬 선명해집니다. 조선에서 쌀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세금의 언어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동법입니다. 지역 특산물로 내던 곡물 부담을 쌀 중심의 일정한 세금으로 바꾸는 제도였고 원칙적으로 토지 1결당 쌀 12마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쌀 대신 배나 동전으로 내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쌀이 국가 재정과 유통의 기준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쌀은 먹는 것이면서 동시에 계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창고에 쌓인 쌀은 군량이 되고 관리의 녹봉이 되고 시장에서 물건을 움직이는 힘이 됐습니다. 누가 쌀을 생산하고 누가 거두고 누가 운반하고 누가 먹는가? 이 질문은 곧 조선 사회의 권력과 신분, 지역 경제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대에 들어오면 쌀의 의미는 더 날카로워집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쌀은 식민지 경제의 핵심 물자였습니다. 생산을 늘린다는 이름의 정책이 시행됐고 많은 쌀이 일본으로 반출됐습니다. 조선 농민에게 쌀은 생존의 곡물이었지만 제국의 입장에서는 관리하고 동원할 수 있는 상품이자 군량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쌀 역사는 풍요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물을 다루는 기술의 역사이고 세금을 내는 역사이며 수탈과 저항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밥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이유는 쌀이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당연함은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동하고 적응하고 제도 속에 들어가며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쌀의 원산지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현재로서는 중국 장강 유역에서 재배화가 시작됐다는 설명이 가장 설득력 있습니다. 하지만 소로리 벽시처럼 이야기를 흔드는 자료들이 있고 그 자료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질문을 남깁니다. 한반도에서 쌀은 처음부터 절대적인 주식이 아니었습니다. 조화 기장이 있던 농경 세계에 나중에 합류했고 물관리와 공동 노동을 통해 힘을 키웠으며 결국 국가의 세금과 경제의 중심 언어가 됐습니다. 그러니 밥 한 공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장강의 습지에서 한반도의 눈으로 마을의 노동에서 국가의 창고로 이어진 긴 시간의 압축입니다.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쌀은 한국인의 뿌리라기보다 한국인이 오래 붙잡고 길들여 마침내 자기 역사로 만든 곡물입니다.